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7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문을 열겠습니다.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실이 있더라. 지하실 밑에 또 지하실이 있다. 요즘 주식시장에서 계속 나오는 말이죠. 미국 금리 인상에도 하루 소폭 반등했던 코스피가 오늘은 다시 떨어졌습니다. 물가 상승 행진에서 무역수지 적자까지 도무지 앞이 보이지 않는 요즘 한국 경제 향방, 그리고 요동치는 금융시장의 향후 전망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 윤보리 앵커가 정리드립니다. 누리호 2차 발사 지연의 원인이 산화제 탱크 내부의 레벨 센서 문제로 밝혀졌습니다. 센서를 교체하고 신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한 연구진은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발사를 추진합니다. 정치권의 보복 수사 공방에 가열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잠시 뒤 여야 의원들 직접 불러 양측의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감사원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유족들은 당시 방수복이 배에 있었는데도 월북으로 발표했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 고소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코스피가 장중 한때 2,400선이 무너지는 등 하루 만에 다시 하락했습니다. 삼성전자는 1년 7개월 만에 5만 원대로 떨어졌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증시 진단해 보겠습니다. 지난 16일 발사 절차가 중단된 누리호가 다음 주 화요일에 재발사를 추진합니다. 문제가 됐던 부품 교체를 완료했기 때문인데요.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 내부에 있는 레벨 센서가 문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센서를 교체한 결과 이상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양효영 기자. 네, 양효영입니다. 네, 문제가 생긴 센서를 교체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연구진은 산화제 탱크 내의 높이를 측정하는 레벨 센서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연구진이 오늘 아침 8시 반부터 문제가 된 부품을 예비품으로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 반까지 누리호 전체 점검을 진행한 결과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는데요. 결론적으로 2차 발사를 지연시켰던 원인을 해결했다는 겁니다. 원래 오류가 확인된 레벨 센서를 교체하려면 1단과 2단을 분리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고, 그래서 발사 예비일 안에 발사가 어려울 것으로 관측이 됐었는데요. 황우현 연구진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단 분리 없이도 핵심 부품만 교체하는 방법을 발견해 빠른 시간 안에 해결 방법을 찾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당초에는 재발사에 좀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었는데 이렇게 발사를 지연시킨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일단 재발사를 21일에 하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사관리위원회를 열어 오는 2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에 발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누리호는 다음 주 월요일인 20일에 발사대로 이송하고 21일 재발사에 나서게 됩니다. 발사일이 다시 정해짐에 따라 연구진은 이번 주말 동안 누리호를 계속 점검하며 최종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는 날씨 조건입니다. 기상청이 다음 주 초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예보를 했고 발사일에는 고흥 지역에도 강한 비가 내릴 것을 예상했는데요. 날씨 상황에 따라 발사가 다시 미뤄질 가능성도 남아 있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과기정통부와 항우연은 날씨 조건이 당분간 개선되기가 어렵고 단분리에 사용될 화학이 탑재된 상황에서 장기간 누리호를 대기시키는 것도 좋지 않아서 누리호 발사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YTN 사이언스 양효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보복 수사를 하고 있다는 야당의 반발에 대해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느냐면서 강한 어조로 반박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돼 임기가 남은 방통위원장과 권익위원장에 대해선 국무회의에 올 필요 없는 사람들이라고 언급해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윤석열 대통령은 백현동 비리 의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최근 수사를 놓고 정치 보복이라는 야당의 반발에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정권이 교체되고 나면 형사사건은 과거의 일을 수사하는 것이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는 것이라며 이같이 반문했습니다.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에 대한 일반론을 말한 것이라며 특정한 정치적 의도가 없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 참석 불가 통보를 받은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질문에도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비공개 논의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국무회의에서 이런 인사들이 앉아 있으면 다른 국무위원들이 주저할 수밖에 없다고도 언급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받은 두 위원장은 임기가 1년가량 남아 있습니다. 직접 나가라고 말한 건 아니지만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그러면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상혁 전현희 위원장은 일단 업무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혀 아직은 잦은 사퇴 가능성에 선을 긋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상식선의 이야기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지만 대통령의 발언은 정치적인 해석을 낳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만큼 야당 측 인사를 직접 겨냥한 언급은 통합 행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박수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검찰 수사가 문제가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치졸한 야당 탄압이자 국면 전환용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으로 되받아치며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박기환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인사참사와 경제위기로 수세에 몰리자 정치보복을 통한 국면 전환용 수사정국을 만들었다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직접 국정농단 수사에 참여한 윤석열 대통령 자신은 시키는 대로 칼춤을 추었느냐고 꼬집기도 했습니다. 무리한 수사와 치졸한 탄압이 윤석열식 정치보복의 실체입니다. 야당 탄압용 사정정국, 국면전환용 공안정국 부활을 자시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수사를 막았던 고소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당연히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될 수사를 문재인 정부에서 막아서 못했던 사건을 이제 와서 하는 걸 갖고 무슨 정치보복 운운하는 거는 언어도단이다. 문재인 정부 인사인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거취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습니다. 국민의힘은 연일 의혹을 제기하며 사실상 사퇴를 압박했지만 제대로 된 인물로 국민들이 요청하는 인사로 바꾸고 싶습니다. 하루빨리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국민에 대한 사과와 함께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과거 공무원 사퇴 요구를 이유로 문정부 인사를 수사한다면 국민의힘 의원들도 수사 대상이라며 맞받아쳤습니다. 지금 노골적으로 지금 임기적 공무원인 두 분을 좀 물러가라고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 법무장관에 의해서 지휘받고 있는 검찰의 수대로라면 권성동 대표도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산업부 블랙리스트에 이어 옵티머스 라인펀드를 둘러싼 의혹까지 야권을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 정국이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여러 건의 검경 수사도 진행되고 있어서 당장 민주당 내 당권 경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됩니다. YTN 박견입니다. 2년 전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공무원의 유족이 과거 해경의 수사 자료를 공개하며 월북 프레임에 짜맞춘 조작 수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족 측은 또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당시 핵심 자료가 공개되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해경이 월북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며 2년 만에 스스로 수사 결과를 뒤집은 다음 날 피격 공무원 고 이대준 씨 유족은 기자회견을 자처했습니다. 유족 측은 이 씨와 같은 배에 탔던 동료들의 진술 조서를 공개하며 당시 해경이 실종보다는 월북 정황에 초점을 맞춰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말로 잘못된 수사였습니다. 월북의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조작된 진술 조서를 보면 한 동료는 이 씨가 월북했다는 뉴스를 봤느냐는 해경의 질문에 터무니없는 말이라 깜짝 놀랐다고 답했고 다른 직원도 이 씨에게서 북한과의 연관성을 보지 못했다며 굳이 월북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특히 월북하려면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방수복을 챙겨 입었어야 했는데 이 씨 방에 방수복이 그대로 있었다는 진술도 나왔습니다. 그날 그 바다 온도가 낮아가지고
방수복 입고 월북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런 부분을 숨기고 해경에서 월북이라고 발표를 한 겁니다. 유족들은 진술 조서와 함께 초동 수사 자료도 받았는데 아직 다 검토하지 못했지만 거기에도 월북이란 표현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님, 제 아버지 성함은 이태자 준자 이대준입니다. 그리고 제 아버지는 월북자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씨가 어떤 이유로 서해를 표류하다 숨졌는지, 또 2년 만에 해경이 수사 결과를 뒤집은 근거 등 정확한 진상을 알 수 있는 자료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핵심 자료는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돼 봉인된 상태인데 유족 측은 이 자료들에 대한 정보 공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또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공개할 수 있는 조항을 근거로 여야 원내대표에게 공개를 건의할 예정으로 끝내 국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문재인 전 대통령 등을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해 법원에 영장을 받아 자료를 공개하는 방법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법상 법원의 영장을 발부받아야 정보가 공개가 되는데 그 정보를 받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고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서 합의가 쉽지 않은 만큼 관련 수사가 시작돼 핵심 자료들이 공개된 뒤에야 2년 전 사건의 실체가 구체적으로 규명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해양경찰청과 국방부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감사원은 2020년 서해 연평도 인근 해상에서 우리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피격돼 숨진 사건과 관련해 최초 보고 과정과 업무 처리의 적법, 적정성 등을 정밀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감사원은 감사원 특별조사국 소속 감사 인력을 투입해 국방부와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즉시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감사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고 월북으로 몰아간 거 아니냐며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항의로 북한을 굴복시켰던 사건이라며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월북 시도 때문이었다는 판단이 뒤집힌 것과 관련해 직접 관여할 문제는 아니라면서도 향후 후속 조치를 지켜봐달라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되면은 하여튼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잖아요. 거기에 따른 후속 조치인데 앞으로 더 진행이 좀 되겠죠. 여당인 국민의힘은 당시 정권을 잡고 있던 문재인 정부를 겨냥했습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숨진 공무원에게 월북 딱지를 붙인 공작 사건이란 겁니다. 해경이 수사를 시작하기도 전 월북으로 결론 내렸고 이는 당시 북한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기 위함이었을 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큰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은 빽이 있어야 되고 왜 청와대 말고 어디가 있겠어요. 이 문제가 남북 관계를 다시 악화시키지 못하도록 국민의힘은 진실을 밝혀야 한다며 당내 진상규명 TF 구성에 나섰고 민주당을 향해 구체적인 상황이 담겨 있을 대통령 기록물 공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가 즉각 강력히 항의했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사과까지 끌어냈다며 북한 눈치를 봤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을 굴복시킨 거잖아요. 우리 국민이 북한 군인에 의해서 희생됐고 그걸 항의했고 그 사과를 받았습니다. 그걸로 마무리된 사건 아닙니까? 또 기록물 공개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면서 민생 위기가 심각한데 대통령까지 나서 과거 사건을 꺼낸 데에는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두고 신구 권력 갈등이 재점화하는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가운데 여야의 갈등도 더욱 깊어지는 모습입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대선 평가를 통해 이재명 책임론과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잇따른 가운데 YTN 취재진이 이재명 의원을 국회에서 단독으로 만나 당권 도전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습니다. 이 의원은 자신이 무건수행 중이고 가능하면 어려운 경제와 민생 얘기를 하는 게 좋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전대 관련해가지고도 말씀 많기도 해서 혹시 뭐 마음 굳히신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실까요? 혹시 뭐 고심하고 있으시면 뭐 그런 말씀이라도 좀. 정말로 제일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지금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 가능하면 우리 민생이나 경제 또는 국민의 삶 얘기를 좀 많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리 서민들 고통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그 민생을 챙기는 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죠. 그래서 제가 예도 들었지만 법인세 감면보다는 저는 유류세 감면을 해라. 차라리 민생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물가 관리에 도움이 되겠죠. 제가 지금 6번 수행 중이자.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를 놓고 여야 간 보복 수사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 정치권 주요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이제 정정권 그 수사 공방 그리고 권익위원장, 방통위원장의 국무회의 불참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아침에 입장을 밝혔죠. 먼저 그 내용 들어보고 얘기 나누겠습니다. 과거 일을 수사하지 미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다 그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좀 지나고 나면 현 정부 일도 또 수사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이지 뭐 민주당 정부 때는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정상적인 사법 그 시스템을 자꾸 이렇게 정치 논쟁화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올 필요 없는 사람까지 다 배석시켜서 국무회의를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신가요? 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얘기 들어봤는데요. 두 가지인데 이제 첫 번째 주제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여러 가지 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뭐 과거 일을 수사하는 게 뭐 이게 정상적인 그 사법 과정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조금 전에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네. 수사라고 하는 것은 과거를 하는 것이다. 네.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부분을 갖다가 이제 그 어떤 정치 보복이다, 혹은 또 언론에서 신구 정권의 갈등이다 이렇게 보는 것은 저는 좀 적절치 않지 않나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많이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5년 전에 민주당 정부는 당시에 모든 정부 기관에 적폐청산위원회라는 거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전 정부에 일어났던 것 중에서 적폐가 있느냐 샅샅이 훑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에 그걸 정치보복이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뭐 그렇게 기억하고 있고요. 문제는 지금 이제 제기되고 있는 이 뭐 이렇게 수사 이런 것들은 사실은 벌써 끝냈어야 될 사안이에요. 근데 검찰이 했어야 될 일을 하지 않아서 지금까지 넘어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 국민들이 알고 있는 각종 의혹에 대해서 과연 팩트가 뭐냐, 실체적 진실이 뭐냐고 하는 것을 따지는 것이지, 이걸 뭐 정치보복으로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은 조금 정치권의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의 입장을 들으셨습니다만 민주당은 상당히 좀 화가 많이 난 모양입니다. 지금 어떻습니까?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난 정부에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본인이 그동안 주도했던 국정농단, 이 부분에 대한 수사도 보복 수사였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으로서 너희도 했으니까 나도 한다. 이런 식의 대응은 저는 매우 옹졸하고 편협한 대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요. 또 측근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으로 앉혔고, 또 여러 가지 검찰 출신의 인사들을 계속하면서 지금 검찰 그리고 정권, 직할체제가 돼버린 겁니다. 네. 이런 과정에서 정말 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일관성 있는 수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려면 우선 김건희 여사 그리고 장모님 이런 측근 수사도 공정하게 일관성 있게 같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의 측근 수사도 형평성에 맞춰서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뭐 그 부분이
정말로 문제이기 때문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여당이라고 해서 여권 무죄, 야권 유죄 이건 안 된다고 봐요. 네. 검찰이 그동안에 많은 국민들의 비판을 받은 이유는 그런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이 많이 이제 수사권이 뺏겼지만 그러나 지금 검찰에서 하여튼 어떤 문제든 간에 정무적 판단을 하지 말고 적어도 어떤 자의적 판단을 하지 말고 사실과 증거와 모든 것을 기초해서 국민들이 갖고 있는 것을 그런 의혹에 대해서 벗겨주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전에 민주당도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은 민주당도 보복하지 않았느냐 이런 뜻이 아니고 5년 전에도 그 전 정권 갖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수사는 어차피 과거 갖고 하지 않느냐 그런 차원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네, 뭐 원론적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예.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좀 묘한 게 뭐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사실 현재 이 검찰의 수사 양태를 보고 우리도 정권 잡아봐서 안다. 이거는 뭐 대검찰청이 기획하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이제 전 정권에서 서울지검장과 검찰총장을 지냈기 때문에 이게 묘하게 이게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같은 그 수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한쪽에서는 뭐 이런 정상적인 사법 집행 과정이다. 다른 한쪽에서는 보복 수사다. 이렇게 이제 좀 반대 방향에서 지금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가 정치권에서 좀 풀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정권이 바뀌면 또 기관장에 대한 문제가 생기거든요. 예. 대통령 임기와 기관장 임기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눈치주기나 압박을 통해서 사태를 종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도 미국식처럼 대통령 임기제와 정말 기관장 임기제를 맞춰서 가는 방향. 그렇지 않다면 우리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반복될 수 있는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특히 대통령이라고 하면 국민을 통합하고 여러 가지 보수와 진보를 같이 이렇게 화합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가 있는 부분인데 계속 수사를 운운하면서 갈라치기라는 모습이 참 안타깝다. 정권 초기에 이런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또 지지율이 최근에 5% 빠진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는 것입니다.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이제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 문제, 그것을 이제 제도화하는 문제, 이 부분은 이제 조금 뒤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세히 짚어보고요. 뭐 같은 그 맥락의 내용인데 아까 저희가 들었던 그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얘기, 구체적으로 이제 전현희 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통위원장과 관련한 뭐 지금 이 국무회의 이제 불참하고 있죠.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올 필요가 없는 사람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어요. 이게 사실상 이 사퇴를 좀 그 원하는 그런 그 본인의 마음을 이제 시사한 거 아니냐. 뭐 이런 그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그 이제 그 발언을 본 예. 우리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전현희 이제 국민 권익위원장 그리고 또 방통위원장 이 부분은 장관급이에요, 장관급.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행안부 장관 또 법무부 장관 이것처럼 장관급이에요, 그분. 그래서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이분들이 전 정권에서 임명이 됐는데 과연 윤석열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철학과 또 이런 것을 같이 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좀 의문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새로운 수는 뭐 새 부대에 담는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예. 적어도 장관급 이상 이런 분들은 정무적 판단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더구나 이제 국무회의에서 이제 불참을 하게 되는 이런 갖고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건 국무위원 장관급이지만 뭐 반드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좀 토론을 활성화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무래도 국정 철학을 달리하는 분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좀 껄끄럽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모르겠어요. 뭐 전현희 위원장이나 다른 분들도 다 생각이 있으시겠지만 또 법적 임기가 있으니까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조금 눈치는 없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령 이제 이 방통위원장이나 특히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같은 경우는 뭐 권익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들의 이제 권익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또 이 사회 이 부조리와 부패를 이제 방지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보다 이제 이 공정성과 중립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방통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네.
방송의 중립성과 연결되니까 오히려 이제 국정 철학을 같이 하기보다는 좀 중립성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의견도 있긴 합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앵커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선은 임기가 남았으니 알아서 하라. 라는 대통령의 말씀 자체가 대놓고 사퇴를 종용하는 거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 항상 법대로 하자라고 외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관장 임기가 3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또 법대로 원칙대로 안 하신단 말이죠. 그런 면에서 좀 일관성이 없는 모습이 국민의 신뢰를 좀 떨어뜨리는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 대통령 임기가 바뀔 때마다 기관장에 대한 임기,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그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부처 산하기관과 공공기관, 새 정부와 국정 철학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도 하셨었거든요. 네. 그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는 이슈이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은 4년마다 대통령 선거 직후에 이런 임명권을 가진 9천 개의 직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시스템을 보완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의할 수 있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이제 그 미국 사례 플럼북이라고 하나요? 예, 대통령이 맞습니다. 임명할 수 있는 공공기관장의 이 목록을 만들어 놓고 이게 법제화하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이게 지금 결국에는 대통령의 임기와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이제 다르기 때문에 그 불일치해서 이게 어차피 다음 정권 또 어느 당이 이제 집권당이 되든 간에 다시 이제 재현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굉장히 다분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계기로 여야가 논의를 해서 아예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조정을 해서 대통령의 임기와 좀 일치화하는 그런 작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결국 이제 제도화의 문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저는 우리 신영영 의원님 말씀하신 거 전체로 동의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임기가 처음부터 아마 전 정권에서도 했던 분이 이제 시작과 동시에 해서 임기를 맞췄으면 상관이 없는데 네. 자녀 임기가 예를 들면 정권 교체 물론 이제 대통령이 바뀔지 누가 알았겠어요 또 네. 대통령 선거에서 그렇지 않으면 또 갈 텐데 이제 이것 때문에 서로 이제 엇박자가 나는 것인데 가능하면은 대통령이 같은 정권에서 바뀌더라도 네. 같이 동반 퇴임하는 이런 예. 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어떨까. 그리고 예를 들면 한 3개월 남았으면 임명하지 않고 그분이 자녀 임기를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면 예. 지금 같은 일이 안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또 조금 전에 이제 앵커 말씀하신 이제 그 권익위원장과 방통위원장은 공정성, 독립성 이런 말씀하셨는데 네. 당연히 그랬으면 제가 좀 저도 이분들 나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고 싶은데 예. 전현희 의원 그 위원장님은 이제 전에 민주당 의원을 하셨고 예. 정치인을 하시다 들어가셨는데 조금 민주당 편을 좀 드는 여러 가지 사례가 있었습니다 사실. 네. 그리고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방통위원장 같은 경우도 방송 정책에 관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언론이라고 하는 게 늘 독립적이고 중립적이고 이래야 되는데 불편부당하고 해야 되는데 요즘에 언론들이 이게 진보 언론이 있고 뭐 보수 언론이 있어서 진영 편을 드는 그런 형태가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원장이 그러면 진보 언론이든 보수 언론이든 엄정 객관적으로 해줘야 되는데 제가 좀 느낀 바로는 진보 언론에 조금 더 그렇고 보수 언론에는 좀 가혹하고 또 보수 유튜브 애들은 좀 가혹하고 진보 유튜브에는 좀 더 그렇고 이런 측면이 좀 있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분들이 과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정하게 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조금 평가는 엇갈릴 수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각 당의 입장, 예. 진영의 입장에서 보면 뭐 그런 그 시각이 엇갈릴 수는 있는 것 같고요. 예. 그 제도화의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보죠. 예. 그러면은 이 공공기관장의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이제 일치화시키는 아예 그 법제로 이제 개정을 해서 그렇게 이제 추진하는 문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신다는 거죠? 저는 국민의힘 전체 모아보지는 않았는데 예. 저는 국회의원으로서는 동의합니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그 야당 입장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공공기관장들 민주당이 이제 이 여당 시절에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임기가 좀 아직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 법제화하는 게 좀 껄끄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그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이 사안은 우리가 기관장의 임기가 어떻게 개선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사안으로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결국에는 이렇게 방통이나 권익위
위원장에 대해서는 눈치 주기를 하면서 사퇴를 압박하고 있고 네. 또 한편으로는 백운규 우리 장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그리고 박상혁 의원에 대한 수사는 또 칼날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일관성이 없다 또는 내로남불의 프레임에 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수사라는 방식으로 문재인 정권을 수사하겠다는 방식이 아닌 이 기관장 임기와 대통령의 임기를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는 근본적인 모색의 그런 대안으로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용호 의원님께서 또 동의도 해주셨고 또 워낙에 또 인수위에서도 활약을 하셨기 때문에 정부에 좀 건의를 적극적으로 해주시면 저희도 또 논의할 수 있는 그런 또 논의의 장이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런가 하면 어제 이제 해경이 2년 전에 입장을 좀 뒤집는 그 발표라는 게 있었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2년 전, 정확하게 얘기하면 1년 9개월 전에는 이제 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자진 월북한 것으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만 어제 발표에서는 이제 월북의 증거를 발견할 수 없었다 이렇게 이제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여야 간의 이제 공방으로 좀 이어지고 있어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당시에 그 월북했다고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네. 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하는데 좀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러면 분명한 어떤 증거를 제시하지를 했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저 그렇게 몰아간 거 아닌가 분위기로 이런 측면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직 답답하고 억울하면 그 유족들이 얼마나 정부에 호소를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에 물론 뭐 항의를 나중에는 하기는 했고 일부 뭐 좀 그 사과도 받아낸 유감 표명도 받아낸 측면이 있지만 지난 5년 동안 문재인 정권이 북한에 보여준 그 자세 조금 저자세라고 그럴까? 좀 이런 아주 뭐 폭넓게 생각하면 다 뭐 이제 다 받아들이는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 연장선에서 우리 국민이 정말로 국가라고 하는 그 역할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과 안전을 보호하는 일인데 이렇게 가볍게 대할 수 있나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당시에 많이 충격을 받았어요. 네. 근데 지금 이제 다시 들여다보니까 이게 월북한 게 아니다. 확실한 그런 증거는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는 무슨 뭐 빚이 있어가지고 이게 그래서 그럴 만한 걸 자꾸 갖다 붙여서 유족들을 가슴 아프게하고 국민들을 힘들게 했던 것들은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어제 발표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공식 입장을 낸 게 있었나요? 공식적으로 뭐 입장을 내진 않았지만 저도 네. 오늘 비대위원회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 이후에 백브리핑을 하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당시에 그 SI라는 특수 정보를 포함한 네. 검토를 하고 나서 결론을 내렸던 부분이긴 한데요. 예. 실제로 그 월북으로 추정될 수 있는 감청이나 특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고, 하지만 그 오늘의 해경 발표 내용을 보면은 월북이 아니란 뚜렷한 증거도 지금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정치적인 공방으로 가는 거 아니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그런 유가족들이나 정말 마음 아픈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위로를 더 해드려야 되는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정치 공세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왜 이게 갑자기 뒤집어졌느냐? 뚜렷하게 어떤 증거가 더 나온 것도 아닌데 어정쩡하게 이게 발표가 된 것 같다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정치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악용되거나 그런 사례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저희도 이 사안을 바라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 말씀하신 그 SI 그 첩보죠, 스페셜 인텔리전스 그 첩보 이제 감청 자료를 근거해서 이제 이 해경이 1년 9개월 전에도 월북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결론을 내렸다가 어제는 또 이 그런 증거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진실이 뭔지 참 이제 궁금한 거예요. 과연 1년 9개월 전에는 그 첩보의 어떤 부분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런 결론을 내렸고 어제는 또 첩보의 어떤 부분 때문에 어떤 그 증거에 근거해서 어제 그런 발표를 했는지
구체적인 근거는 발표가 또 안 됐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당시에 우리 국민이 어떤 인식을 갖고 있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리고 정부가 그 당시에 어떤 자세로 임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구체적인 하나하나를 다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받은 이미지와 갖고 있는 인식은 문재인 정부는 이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뭐 세세하게 우리가 뭐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다 그렇게 하는 거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런 인식을 문재인 정부가 주었단 말이에요. 미리 지침을 내렸다, 예단했다. 지침이 아니라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그분을 몰아간 측면이 있고 예.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리고 유족이 아니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뭐 노름빛이 있었다 뭐 해서 뭐 여러 가지들을 갖다가 자꾸 그렇게 붙이니 얼마나 유족은 통탄한 일인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아우 내가 정말로 저런 입장이면은 어떻게 되나? 도대체 정부는 뭐 하는 거지? 그런 마음을 가졌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실체적 진실은 알 수는 없어요, 지금도. 네. 그러니까 뭐 일부는 그렇다고 그러지만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가 우리 국민을 감싸고자 하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약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몰아간 측면을 갖고 있었고 국민들이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런 인식을 갖고 있던 거예요. 네. 네,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짧게 하나만 예.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제 실질적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당시의 자료를 뭐 지금 이제 대통령 지정 기록물로 이제 봉인된 자료까지 좀 열어보면 이제 좀 더 확실히 알 수 있을 텐데 열어보기 위해서는 사실 이제 여야가 합의해서 이 열람하는 방법이 있긴 있죠. 아니면 뭐 국정조사를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실제로 그 대통령 기록물을 열게 되면은 네. 그 당시 상황에 대한 감청 자료까지도 포함이 돼서 공개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청이라는 거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대한 그런 기밀한 국가적 정보가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부분까지 공개되는 것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 꼭 필요한 일이냐에 대한 고민은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은 뭐 앞으로도 이제 여야 간에 계속 좀 그 논의가 이어질 것 같으니까요. 잘 지켜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국민의힘 이용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경기 침체 공포 확산으로 다우지수가 17달 만에 3만 선이 무너지는 등 미국 증시가 또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최대 폭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가운데 미 국민의 절반 이상은 미국이 이미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본다는 여론조사도 나왔습니다. 이종수 기자입니다. 이코노미스트와 여론조사기관 유고부가 지난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성인 1,5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6%가 미국이 현재 경기 침체에 빠져 있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22%는 그렇지 않다, 나머지 22%는 확신하지 못한다고 각각 말했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는 전날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연준이 0.75%포인트 금리 인상이란 초강수를 둔 것은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만큼 현재의 물가 급등 상황을 심각하게 본다는 방증입니다. The surge in prices of crude oil and other commodities that resulted from Russia's invasion of Ukraine is boosting prices for gasoline and food and is creating additional upward pressure on inflation.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다음 달에도 같은 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예고했습니다. 물가를 안정시키겠다는 발등에 불을 끄려는 조치지만 금리가 급격히 오르면서 경기 침체와 정리 해고 등 부작용 우려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도 13년 만에 최고치로 뛰어올랐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반등했던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며 다우지수가 1년 5개월 만에 3만 선이 붕괴하고 나스닥 지수는 4% 넘게 폭락했습니다. 유럽 주요 국가 증시도 중앙은행의 잇따른 금리 인상 속 경기 침체 공포가 확산하면서 석 달 만에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인 잉글랜드 은행은 기준금리를 1.25%로 0.25%포인트 올렸는데 5차례 연속 인상으로 영국의 기준금리는 2009년 1월 이후 13년여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경기 침체 우려가 확산하면서 소폭 반등했던 코스피가 다시 꺾였습니다. 코스피는 10.48포인트, 0.43% 내린 2440.93에 장을 마쳤습니다. 장 초반 한때 2% 넘게 떨어지며 2400선이 무너졌다가 불안 심리가 완화가면서 낙폭을 줄였습니다. 시가총액 1위인 삼성전자는 59,800원의 거래를 마치며 1년 7개월 만에 5만 전자로 추락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3.46포인트, 0.43% 내린 798.69에 마감하며 하루 만에 800선을 다시 내줬습니다.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커지면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1.7원 오른 달러당 1287.3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농수산물 등 식품 가격 전반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저장식품으로 비교적 가격 변동이 적었던 젓갈류 가격마저 들썩이고 있는데요. 상인은 물론 소비자들의 한숨도 늘고 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이곳은 명란젓 등 젓갈류를 파는 수산물 가게입니다. 보통 젓갈류 같은 경우는 저장식품이기 때문에 가격 변동폭이 상당히 적은 편인데요. 지난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상당한 가격 영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럼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인기 식품인 명란젓입니다. 지난 1년 사이 킬로그램당 26,000원에서 28,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문제는 러시아산 명란의 수입이 어려워지면서 최대 4,000원까지 더 오를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젓갈류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오징어젓은 16,000원에서 2만 원으로 올랐고 낙지젓의 경우 14,000원에서 16,000원으로 올랐습니다. 밑반찬 같은 경우는 토속식품이기 때문에 가격이 안 오르는 형국인데 제가 30년 동안 해보면서 이렇게 가격이 여러 가지로 다 같이 오르는 건 처음입니다. 농산물 가격도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비가 오긴 했지만 올라간 물가에 더해 가뭄까지 이어지면서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배추 가격은 포기당 4,100원 수준, 지난해 같은 달 가격에 비해 30% 정도 올랐고 무 가격도 하나당 1,900원에 달해 같은 기간 대비 20%가량 가격이 상승했습니다. 지금 배추가 내가 봤을 때는 한 몇천 원 올랐어요. 2, 3천 원대는 올랐고 2, 3천 원이면 엄청 큰 거거든. 지금 여기는 500원, 1,000원 따위도 굉장히 큰 거예요, 지금. 천정부지로 치솟는 농수산물 가격에 시장을 찾는 손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장볼 때 예산이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 올랐다고 토로합니다. 근데 이제 애들 것까지 사갖고 가니까 이게 보통 얼마 안 사도 10만 원이에요.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고 젓갈뿐만 아니라 모든 게 다 올랐어요. 야채도 그렇고 과일도 그렇고 가계부가 빵꾸나겠죠.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정부까지 나서 이달부터 배추, 무 등 4만 톤을 비축해 가격 상황을 점검하면서 물가를 안정시킬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상인 소비자 모두 한숨이 늘고 있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대기업이나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여주기로 하자 돈 쓸 일도 많은데 세금만 깎아주면 어떡하냐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 감세 논란 속에 서민과 소외계층을 위한 민생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법인세도 종부세도 깎아주고 주식 관련 세금 부담도 없애거나 내려줍니다.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5년을 이끌어갈 경제정책 방향을 제시하며 세금을 줄여주겠다는 계획을 쏟아냈습니다. 법인세 최고 세율을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국내외 유보소득 배당에 대한 과세도 대폭 경감하는 한편 정부가 각종 감세 정책을 내놓던 날 나라 빚은 사상 처음 1,000조 원을 넘겼습니다. 올해 나라 살림 적자도 110조 원을 넘을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 와중에 고물가와 경기 침체의 복합 위기가 닥치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 투입은 갈수록 절실해지고 저출산 고령화에 꼭 써야 하는 의무 지출은 5년 동안 80조 원 가까이 늘어납니다. 정부도 물론 지출 구조조정과 함께 나라 빚을 법으로 관리하고 연금을 개혁하겠다며 재정 건전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법인세 인하로만 3조에서 4조 원가량 세금 수입 손실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출 구조조정으로 얼마큼 세수 감소분을 메꿀 수 있을진 두고 볼 일입니다.
감세가 기업 투자로 이어져 세금 수입이 늘어날 거란 주장도 내놨지만 논란이 이어집니다. 부자 감세의 효과는 굉장히 있을지라도 중장기적으로 나타난 것이고 단기적으로는 세수 감소로 이어질 수가 있어서 정부가 강조한 각종 감세 정책과 비교해 서민을 위한 민생 대책은 유류세 인하 연장 등 대부분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습니다. 경기 침체와 함께 대폭적인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진행 중이고요. 국민들의 생활고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인 지원들이 함께 있어야 될 것으로 정부가 전방위적 감세와 튼튼한 재정이란 서로 다른 두 목표를 쫓기 시작한 가운데 경기 침체까지 현실로 다가오며 앞으로의 세금 수입 여건은 더욱 나빠질 거로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요즘 너나 할 것 없이 지갑 열기 참 힘들죠. 당장 피부로 와닿는 먹거리나 외식 물가는 물론이고 가스, 전기요금 같은 공과금마저 끊임없이 오르고 있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생활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6.7%나 상승했습니다. 이만큼이나 오른 건 무려 13년 10개월 만인데요. 이렇게 집앞 사정이 팍팍해지다 보니 이제 플렉스나 욜로 같은 말은 자취를 감추고 이른바 짠테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재테크에 짜다라는 단어를 더한 짠테크, 불필요한 소비와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 지출한다는 의미인데요. 알뜰한 소비와 함께 자투리 돈도 티끌 모으듯 열심히 모아가는 겁니다. 가장 쉬운 짠테크 수단 중 하나는 걷기만 해도 하루 최대 100원까지 적립해주는 앱 서비스입니다. 60원, 100원, 조금 자잘해 보이는 액수지만 한두 달 지나면 금세 몇천 원씩 모인다는데요. 폐기 등을 앞둔 음식을 싸게 파는 마감 할인 제품들도 인기입니다. 편의점들이 앞다퉈서 마감 할인 제품을 자체 앱에 올리고 있는데요. 업체 입장에서는 폐기 비용을 덜고 소비자는 싸게 구매해서 좋고 환경에도 보탬이 되는 일석삼조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고금리, 고유가, 고물가, 또 삼중고 속에 소비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데요. 이 중에 특히 고금리 때문에 고민인 분들도 계시죠. 주택담보대출이 7%를 돌파하면서 대출이자가 자고 나면 오른다는 말이 나올 정도입니다. 3억 원을 30년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으로 빌렸다면 매달 갚아야 할 원리금이 201만 원이나 돼서 대출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예적금 금리 역시 오르면서 3%대 예금 상품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불안해지자 자금이 주식 같은 위험 자산에서 예적금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6% 적금 같은 상품 경우 판매 몇 시간 만에 마감될 정도로 큰 인기를 끌면서 예적금도 오픈런이 필요하다는 말까지 나오죠. 그렇지만 이런 고금리 상품들이 내세우는 금리를 다 받으려면 우대 금리 조건이 붙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모바일 등에서만 가입할 수 있거나 모바일 뱅킹 이체 실적 등을 요구하는 건데요. 때문에 이런 서비스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은 소외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당분간 금리가 계속 오를 거라는 전망 속에 더 높은 금리의 예적금 상품을 기다리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돈도 많다는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금리 인상 시에 갈아타기 쉬운 만기 6개월 미만 단기 예금이 1년 사이 211조 원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네, 미국 증시 급락의 여파로 국내 증시도 하루 만에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증시 등 향후 경제 전망은 어떨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요즘 주식시장 참 종잡을 수가 없습니다. 네. 미국이 이제 금리를 큰 폭으로 올렸는데도 잠시 반등하더니 이제 다시 또 떨어졌죠. 네. 자, 왜 그런 건가요? 일단 어제 왜 올랐나를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의 상당 부분 강력한 금리 인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주식시장이 하락하는 것이 원래대로 이제 순리 아니겠었습니까? 그럼 어제 왜 올랐을까? 첫 번째는 이제 주식시장에서 가장 좋아하는 불확실성 제거가 컸습니다. 네. 그 동안에 과연 연준이 6월, 7월에 어떻게 스탠스를 잡을까? 나아가서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강도의 긴축을 할까? 또 하나 그동안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상당히 애매한 입장을 보였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떨까? 이 모든 것들을 한 방에 다 클리어하게 보여줬습니다. 가령 이제 이달에 0.75% 포인트 올렸지만 다음 달도 이런 수준에서 올리겠다.
하고 앞으로는 인플레이션 하나만 잡으려고 연준은 가겠다. 그리고 점도표를 딱 그 연준 의원들이 얼마 될까 찍어봤더니 연말엔 3.4%라는 초강력 긴축을 하겠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내용 자체로는 상당히 충격적이었지만 시장에서는 그동안 애매모호한 것이 이제는 거의 확실해졌다라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시장이 어제는 좀 급반등을 했었었고요. 네. 또 하나가 이제 오늘이 미국의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네. 6월 달에. 예. 미국의 파생 시장도 굉장히 크죠. 거의 뭐 6조 달러. 그러니까 7천조가 오고 가는 시장인데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네. 오른다 쪽에 베팅하는 큰 손들은 어떤 하나의 쾌를 잡아서 좀 탈출해보고 이제 손실을 줄이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거든요. 네. 아마도 그런 차원에서 이제 세력들이 빠져나가려고 이제 시장을 하루 정도 올렸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어제 있었던 이제 반등은 일단 하루짜리로 끝이 나면서 오늘 끝난 이제 뉴욕 증시 같은 경우에는 다시 큰 폭의 하락을 했고 다우는 3만 선이 깨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금 코스피도 이제 미국 시장과 좀 연동해 갖고 내려간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다고 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예. 바로 다음 날 우리는 상승했다가 거의 상승도 못한 채로 상승폭을 줄였었고요. 반면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낙폭을 굉장히 크게 출발을 했는데 예. 장 마감에는 또 낙폭을 줄인 상태로 끝이 났었거든요. 아마도 이런 흐름들은 계속해서 뉴욕 증시의 뭐 눈치를 보는 것도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 인플레이션에서 뭔가를 좀 희망 얻기를 또 바라는 모습일 수도 있겠고요. 네. 국내 차원에서 보면 외국인 투자자가 언제 돌아오는가 예. 여기에 대한 기다림일 수도 있겠고요.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지금 워낙 이제 경제 상황도 뭐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리나라 경제도 그렇고 좀 시계가 불량하기 때문에 지금 불확실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주식시장도 지금 앞으로 어떻게 등락을 반복할지 네. 좀 예측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한데 네. 그럼 이제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 통상 이렇게 이 하락장이 좀 계속될 때는 특히 이제 낙폭이 좀 컸을 때는 어느 정도 그 낙폭의 한 절반 정도라도 이제 회복을 하지 않습니까? 이른바 이제 이 죽은 고양이의 이제 반등이라고. 네, 뭐 피보나치의 되돌림 뭐 이런 예, 것들이 그런 있죠. 것도 있는데 네, 네. 이번에는 뭐 그런 것도 제대로 좀 기대해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뭐 손절 라인을 정한다. 예. 그래서 뭐 마이너스 손실이 마이너스 15%라든가 뭐 그 이상이 되면 이제 컷을 하죠. 네. 그러면서 손실을 확정짓는 그런 행동들을 투자할 때 많이 하는데 아마도 이게 거의 반등도 없이 그냥 흘러내렸기 때문에 상당 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로스컷 손절을 하지 못한 채로 지금 굉장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져 있습니다. 계좌에 마이너스 30%, 네. 40% 그 이상 이제 되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 이게 뭐 어떤 코스닥 잡주가 아니라 대형주들, 대형 우량주들 투자했던 분들도 예. 지금 이런 결과를 함께 맞고 있는데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많은 궁금증이 바닥이 어딜까, 언제쯤 뭐 주식시장이 다시 턴어라운드 할까, 여러 가지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데 그것은 어떤 뭐 예측을 한다거나요, 뭐 이거를 뭐 어떤 예언을 한다는 것은 좀 의미가 없을 것 같고요. 몇 가지 좀 특징들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앞서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외국인들의 귀환이 아주 시급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외국인 같은 경우에 또 기관 같은 큰 손들은 실은 본인들이 주식을 사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뭐 지금 여러분도 주식 투자하시는 분도 아시겠지만은 외국인들이 국내 주식을 전혀 사주지가 않고 있고요. 네. 연일 몰아치는 순매도고 이 물량을 이제 개인들과 기관이 받아내고 있는데 이것은 소위 말해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받는 게 아니라 덜 떨어지게 방어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주가는 계속해서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외국인들이 돌아와야 되고요. 그럼 어떻게 돌아오느냐? 적어도 순매수를 하는 기간이 5거래일 이상, 그러니까 일주일 이상은 외국인들이 매일 한국 주식을 사주고 그 양도 뭐 100억, 500억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하루에 한 2천억에서 3천억 이상씩을 사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큰 틀에서의 바닥 신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수급에서는. 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갖고 있는 리스크 중에 뭐 하나라도 좀 희망의 빛이 비춰야 됩니다. 가령 우크라이나 사태가 굉장히 전향적으로 흘러간다든가 국제유가가 드라마틱하게 지금 벌써 배럴당 120달러 육박하는 게 100달러 밑으로 뭐 뚝 떨어진다든가 인플레이션이 확 떨어지지는 않더라도 피크아웃을 쳤다는 뭔가의 좀 증거를 보여준다든가 예. 아니면은 에너지와 먹거리는 뭐 우리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걸 뺀 물가
우리가 근원 물가, 근원 CPI라고 코어 CPI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폭 확 꺾여 버려 가지고 좋다. 소위 말해서 이제 뭐 유가나 이런 원자재 가격은 아직은 미지수지만 적어도 기대 인플레이션만큼은 확실히 꺾었다.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이걸 가지고 이제 시장이 다시 반등하게 될 텐데 현재까지는 제가 앞서 언급했던 것 중에 뭐 하나의 힌트도 아직 주고 있지 않거든요. 네. 그렇긴 차후이기 때문에 뭐 아직 바닥을 이야기하고 뭐 여기가 싸다, 뭐 실적 대비 여기 밸류에이션이 어떻다 이런 건 말하기에는 조금 더 기다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두 가지 조건 중에 하나라도 충족되려면은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느낌이 든대요. 지금 네. 상황에서는. 네. 그럼 그때까지 좀 더 관망하거나 아니면 뭐 자금 여력이 있는 분들은 좀 분할 매수하거나 이런 것도 좀 유효한 전략일까요? 그렇죠. 뭐 개인들의 선택이기도 하고요. 예. 개인이 또 어떤 종목에 들어갔냐, 뭐 여러 가지 또 자신의 스타일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에 따라 판단을 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희망들. 네. 아, 이젠 여기서부터는 반등할 거야라든가. 뭐 내년에는 뭐 주식이 지금 사면 1년 뒤에는 분명히 좋아져 있을 거야. 이게 굉장히 애매한 말이거든요. 예. 근데 이런 말보다 지금은 하나하나를 좀 눈으로 확인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현명한 방법이 아닐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제 한국 경제 앞으로 향후 5년 동안 새 정부가 어떻게 끌어갈지 어제 이제 정책 방향을 이제 제시를 했죠. 네. 자, 뭐 눈에 띄는 부분이 이제 이 세금 인하 부분, 네. 네, 그리고 뭐 규제 완화, 뭐 이런 부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이 재정 건전성, 네. 뭐 이런 그 단어도 나오기도 했고요. 뭐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그런 정책이 발표됐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이었었고요. 예. 한 가지 핵심 키워드로 꼽자면 민간 주도 성장입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소득 주도 성장이었다면 내수를 통해서 이제 한국 경제를 살리자면 이제 윤석열 정부는 민간 주도 성장. 이때 민간은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예. 뭐 기업 존중, 시장 존중, 규제 혁파 이런 것들을 키워드를 통해서 정책들이 나왔는데 어제 나온 정책 내용에서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게 백화점식입니다. 이게 모든 것들을 다 총망라해버리니까 하나하나의 효과성을 따지기에도 뭐 비판과 어떤 찬반이 엇갈리는 데다가 전체적으로 좀 이게 서로가 서로를 왜곡하는 모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가령 지금 세금 완화 같은 경우들이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예. 법인세를 낮춘다든가 뭐 소위 말하는 부동산 관련해서 종부세를 뭐 올해는 소위 말하는 낮춘다든가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이건 또 재정 건전성하고는 상충되는 세수가 줄어들죠. 예,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오늘 또 가장 많이 화두됐던 것이 시세 19억, 20억의 이제 종부세를 0원으로 만들고 예.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깎아주는 것과 이게 물가를 잡는 것이 과연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어떻게 돌아야 그게 물가를 떨어뜨리는 정책이지, 뭐 이런 의구심들. 네. 아마 그래서 이거를 한꺼번에 백화점식으로 내지 말고 뭐 1탄, 2탄을 내서 1탄은 뭐 기업사에 대해서라든가 뭐 정책적으로 뭐 2탄은 서민이라든가 물가 안정 쪽에서의 뭐 정책 좀 구분해서 냈었으면 오히려 좀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서로 이제 충돌하는 부분이 좀 있어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큰 의문점 중에 하나는 이게 이제 사실 그 과거에 이명박 그 정부 시절에도 운영했던 그런 부분들인데 네. 이 법인세를 이제 크게 깎아주면은 기업들이 그 이 절약된 이 자금을 과연 투자를 할지 네. 아니면은 이 사내 유보금으로 이제 곳간에 쌓아둘지 이제 그거는 좀 알 수가 없는 부분인데 과거에도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과연 이 세금을 좀 인하해 주면은 이 국민들도 그 부분을 이제 더 소비를 해서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이것도 사실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네. 이른바 이제 낙수 효과라고 하죠.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 낙수 효과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불현듯 이제 예. 과거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런 낙수 효과가 있다 없다, 혹은 네. 낙수 효과를 하기 위해서는 뭐 어떤 정책을 더 보완해야 된다. 이제 마치 데자뷰처럼 이제 그때 기억들이 같이 이른바 떠오르는데요. 이제 대기업에 대한 어떤 그 세금 인하라든가 혜택들이요. 혜택, 예. 부자 감세 뭐 이런 네, 부분이죠. 맞습니다. 예. 낙수 효과나 부자 감세라는 것은요. 시기적으로 보면 상당히 시간을 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중장기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성공하려면 몇 가지들의 이제 조건이 있죠. 우리 앵커께서도 이야기했지만은 법인세를 낮춰주고요, 규제를 혁파해주면 이제 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을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고 예. 투자를 통해서 고용이 늘어나고 다시 한국의 엔진이 돌아오고 이제 이런 어떤 큰 틀에서 논리인데 위기가 닥쳐오니까 혜택은 받았는데
투자를 좀 더 유보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이제 기업 경영의 자율성이니까 뭐 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원래 원했던 낙수 효과라든가 부자 감세 효과는 상당히 뒤처지는 거고요. 네. 부자 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이제 부자가 감세를 하면 세금 낼 돈을 정부에 내지 말고 시장에 쏟아져서 뭐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이렇게 같이 사는 게 이제 목표이기는 한데 그걸 이제 안 하게 될 경우가 상당 부분 왜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혜택만 받고 실제적으로 돈은 이제 내수에 풀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박근혜 정부 당시를 또 돌아보면 뭐 유보금을 갖고 있는 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려가지고 무조건 투자하게 한다라든가 이제 이런 보완책들이 좀 있었었는데요. 네. 굳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부는 일단은 민간 주도 성장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 방법대로 가되 그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사회의 가장 약한 고리, 소득계층으로도 가장 저소득층을 먼저 타격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낙수효과, 부자 감세 이런 것들을 하되 지금 단기적으로는 워낙 시급하니까 이 소위 말하는 약자층에 대한 어떤 구제책, 지원책을 함께 가는 지금 워낙 좀 급박한 상황이니까요. 물가 상승이. 네. 이런 것도 좀 병행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제언도 함께 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청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 도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 부부는 호국 가족 등 130명과 식사하면서 희생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 국가의 품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마치고 본토 상공에 진입한 시점, 북한은 한미일 세 나라를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3발을 섞어서 쐈습니다. 미국은 즉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추가 제재 결의안으로 맞섰는데 결국 불발.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꼭 20일 뒤 윤석열 대통령은 유엔 사무총장과 첫 통화에서 단호한 대북 대응을 주문했습니다. 안보리 차원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용인한다는 잘못된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행동은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글로벌 중추국가로 연대 가치를 강조함과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는 포석이라는 분석입니다. 윤 대통령은 동시에 북한의 백신 등 의약품 지원 뜻을 밝혔는데 호응이 없다면서 유엔 사무국 차원에서 북한 코로나 상황을 살피며 우리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자고 인도적 지원에는 문을 열어놨습니다. 북한 도발에 경고장을 날린 윤 대통령은 부인 김건희 여사와 함께 지난해 10월 무려 72년 만에 수습된 한국전쟁 전사자 고 조응성 하사의 명비에 헌화했습니다. 어디서 수습을 했죠? 백마고지에서 이제 엎드려서 자세로 수습이 됐고요. 이어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 등 130명을 오찬장에 초청해 레드카펫에 의장대 도열로 예우했고 일일이 악수로 맞았습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그 정신을 책임 있게 계승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품격이고 이젠 안보 우려 없이 두 다리 뻗고 잘 수 있겠다는 참석자들의 화답 속에 오찬은 무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됐습니다. 비전을 가지고 행동을 하면 기적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비행기! 감사합니다. 호국 영웅을 예우하는 것이 강력한 안보의 바탕이라고 믿는 윤석열 대통령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다음 주에도 참전 용사들과 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의 추가 핵실험과 가능성과 관련해서 미국이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에 우려를 전달했으며 양국 정상 간 통화도 추진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설리번 백악관 안보보좌관과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원이 지난 13일 룩셈부르크에서 회동했습니다. 무려 4시간 반이나 머리를 맞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설리번 보좌관은
특히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을 준비 중이라는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지켜보자고 말했다는 겁니다. We have expressed our concern that North Korea is preparing to conduct another nuclear test. We have said that publicly. We have communicated that to China, and the proof will be in the pudding. Let's see how things play out. 또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데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촉구하며 중국의 협력을 주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더 나아가 미중 정상 간 소통도 추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이르면 다음 달 통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도 중국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피력했습니다. 특히 저는 블링컨 장관에게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이 중요하며 중국과 함께 전략적으로 소통해 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미중 간 논의 과정에 중국의 러시아 지원 가능성이나 타이완 문제가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임박한 것으로 파악된 핵실험 등 북한 문제가 우선될 것이란 관측인데 설리번 보좌관도 북한 문제가 주요 주제라고 확인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북한의 신규 발열자가 여전한 가운데 최대 곡창지대인 황해남도 일대 급성 전염병까지 창궐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금까지 최소 2,000명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김정은 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가 민심 관리에 열중하는 모습입니다. 조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부인 리설주 여사가 나란히 앉아 생리적 식염수라고 적힌 약품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북한 매체들은 김 위원장 부부가 급성 전염병 피해 지역에 개인 의약품을 기부한 사실을 대대적으로 선전했습니다. 가정에서 마련하신 약품들을 조선노동당 황해남도 해주시위원회에 보내시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 다른 간부들도 의약품 기부에 동참하며 민심을 다독이고 있지만 피해와 파장을 줄일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북한은 황해남도 일대에서 전염병에 걸린 규모가 800세대라고 밝혀 최소 2,000명이 영향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실제 상황이 공식 발표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황해도는 특히 북한에서 농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지역인 만큼 농업에 차질 우려도 제기됩니다. 올해 북한도 가뭄을 겪고 있고 게다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사람들 이동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짐으로써 농작물 수확에도 상당히 큰 지장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북한은 최근 발열자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신규 환자도 2만 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여기에 전염병 피해까지 커질 경우 방역 체계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미사일을 발사하고도 선전하지 않거나 준비가 끝난 핵실험을 미루는 것도 전염병에 따른 민심 때문인 것으로 관측됩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여름 장마가 시작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극심했던 가뭄 탓에 반가운 소식이지만 시작부터 집중호우를 동반할 가능성이 커 해가를 넘어 비 피해를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관측망이 총가동되고 예보관들의 고민은 깊어집니다. 장마를 앞둔 기상청에는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장마 전선의 북상을 알리는 신호는 경북에서 시작된 무더위입니다. 여름 더위를 몰고 오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며 올여름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반면 서울을 비롯한 내륙은 북쪽 찬 공기 영향권에서 흐리고 소나기가 자주 내리는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뜨겁고 찬 두 기단 사이에서 힘겨루기를 하던 장마 전선은 다음 주부터 본격 북상을 시작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제주도에 첫 장맛비가 오겠고 화요일에는 남부지방도 장마권에 들겠습니다. 이어 다음 주 후반에는 충청지방까지 장마 전선이 북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초 6월 20일에서 21일 사이 남쪽에서 북상하는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부 일부 지방은 장마철에 돌입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제주도는 장마가 예년보다 하루 늦지만 남부는 이틀 빠른 겁니다. 장마는 시작부터 많은 비를 동반하며 남부지방의 극심한 가뭄도 해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해갈을 넘어 비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큽니다. 강한 수증기의 영향이 수증기가 유입되는 제주도와 남해안 일부를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특히나 가뭄의 이후 이제 비가 내리는 시기로 접어드는 만큼 갑작스러운 많은 비로 인한 피해가 없길 바라며 사전에 배수 시설을 꼭 점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반면 수도권과 강원도는 다음 주에도 장맛비 대신 더위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기상청은 장마 전선의 움직임이 유동적인 만큼 무더위와 게릴라 호우가 교차하는 상황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환자에게 부여된 7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격리 의무를 없애면 다음 달부터 확진자가 급증하기 시작해 8월에는 최대 8배 넘게 늘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됐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의 일주일 격리 의무가 4주 더 연장됩니다. 지난 4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내린 뒤 4주씩 연장을 거듭해온 격리 의무를 이번에도 유지하기로 한 겁니다. 사망자 수 등이 아직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고 유행 예측 결과 반등 가능성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격리 의무 전환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행 감소세에도 최근 주간 사망자가 110명이 넘어 격리 의무 해제를 위한 핵심 지표인 100명 이하 사망 규모를 충족하지 못했습니다. 특히 격리 의무를 없애면 유행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예측이 주요하게 고려됐습니다. 현재 7일 의무를 유지하면 감소세가 계속돼 8월 말 환자가 조금 늘지만 격리 의무를 해제한다면 다음 달부터 증가세가 가팔라져 8월 말 최대 8배 넘는 확진자 급증이 예측됐습니다. 격리 기간을 3일이나 5일로 줄여도 감소세가 정체돼 8월 말 중간 수준 이상으로 환자가 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우선 당분간은 현행으로 유지를 하자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그래야지 하반기의 재유행을 대비하는 데에도 좀 더 안정적으로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국민 95%가 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력이 떨어져 하반기 재유행 우려가 큰 만큼 지금의 감소세를 최대한 유지할 필요가 크다는 겁니다. 이 같은 이유로 격리 의무가 다음 달 17일까지 연장되면서 확진자 치료비나 생활비 등 재정 지원도 계속됩니다. 정부는 4주 단위로 재평가를 이어나갈 예정인데 방역 지표가 빠르게 호전되면 그 이전이라도 격리 의무 해제 여부를 다시 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 격리 의무 전환을 평가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은 흔히 독감으로 부르는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을 보이는가입니다. 특히 사망자 수와 치명률이 중요한데요. 하루 평균 사망자가 20명 이하로 떨어져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를 해제할지 판단할 때 핵심으로 보는 지표는 두 가지입니다. 바로 사망자와 치명률인데 두 가지가 계절 독감, 즉 인플루엔자와 비슷한 수준이 돼야 합니다. 사망자 수 기준은 하루 평균 10명에서 20명, 주간으론 50에서 100명입니다. 늦가을에서 봄까지 6달만 유행하는 독감과 달리 코로나19는 1년 내내 이어지기 때문에 사망자 기준을 2배로 적용했습니다. 특정 질병의 전체 환자에서 사망한 사람이 차지하는 비율인 치명률은 인플루엔자와 같은 0.05에서 0.1% 범위로 정했습니다. 현재 사망자 수는 지난주에 113명으로 집계돼 기준에 못 미치지만 치명률은 범위 안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보조 지표는 유행 예측과 초과 사망, 변이 바이러스, 의료체계 대응 역량 등 4가지로 나뉘고 핵심 지표와 함께 평가에 반영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여러 지표를 기준으로 삼으면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더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방침입니다. 가령 1%라도 미달성인 경우에는 격리를 그대로 유지를 하고 이런 방식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렇고 그리고 전문가 여러분도 그렇고 과학적인 방식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지표에서 기준엔 못 미치지만 수치가 비슷한 수준으로 좁혀질 때는 여러 가지 상황을 함께 고려해 결정할 계획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유치원에서 학대 사건이 또 보고됐습니다. 대전에서 만 5살 아이가 교사한테 학대를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를 벌였습니다. 교사는 아이가 분리수거를 제대로 못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진술했다고 합니다. 이상곤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유치원 교사가 한 아이를 세워놓고 다그치는 듯한 행동을 합니다. 잠시 뒤 교사가 아이의 팔을 잡아당기자 승강이가 시작됐고 아이는 주저앉은 채 연신 교사의 손을 만집니다. 이어 교사는 아이를 교실 밖 CCTV 사각지대로 데려갔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른 아이들도 교사와 아이가 있는 방향으로 몰려갔습니다. 교사가 아이 팔을 잡아 끌고 다시 교실 안에 들어온 뒤에도 아이는 한참을 홀로 서 있어야 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는 아들 팔 곳곳에서 핥힌 자국을 발견하고 유치원을 찾아가 CCTV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유치원에서는 저희 아이가 분을 이기지 못해서 혼자서 막 몸에 상처를 낸 흔적이 있다라고 해서 막상 CCTV를 보니까 저희 아이를 손으로 잡고 흔드는 장면도 있었고 너무 화가 나고 진짜 되게 속상해요. 경찰은 유치원 CCTV를 돌려보고 비슷한 학대 의심 장면을 2건 더 찾아냈습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정서적 학대만 인정된다며 30대 교사를 아동보호 사건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학대가 인정되지만 처벌보다는 훈육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경찰은 훈육이 과도하고 적절하지 않게 이루어진 건 맞지만 아동학대 전담 공무원 등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신체적 학대는 인정하기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해 아이 부모는 경찰의 처분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아이 팔에 있는 게 학대의 흔적이고 잘못하면 팔이 빠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아이를 확 잡고 당긴 거잖아요. 이게 학대가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학대인지. 경찰 조사에서 해당 교사는 아이가 분리수거를 잘못해 훈육 차원에서 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이 부모는 신체적 학대도 인정해야 한다며 경찰에 재수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